1963년 11월 22일 미국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암살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정치 지도자의 비극적 죽음을 넘어 미국 현대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희망과 낙관의 상징이었던 카멜로 시대는 갑작스러운 종말을 맞았습니다. 그 충격은 6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미국 사회에 깊은 상흔과 끝없는 논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텔레비전 시대 최초로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국가적 트라우마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공식 발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음모론 문화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젊고 카리스마 넘치는 대통령의 죽음은 1960년대 미국의 낙관주의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후 베트남 전쟁의 수렁과 극심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지는 어두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963년 가을,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964년 재선을 위한 정치적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미소 간의 냉전이 극에 달했습니다. 불과 1년 전인 1962년 10월, 인류를 핵전쟁 직전까지 몰고 갔던 쿠바. 미사일 위기를 간신히 넘겼지만 긴장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군사 고문단의 수가 점차 늘어나며 미국의 개입이 깊어지고 있었고, 이는 훗날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흑인 민권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며 미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1963년 6월, 케네디는 TV 연설을 통해 인종차별을 불법화하는 포괄적인 민권법 제정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8월에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주도한 워싱턴 평화 대행진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진보적 정책은 북부의 지지를 얻었지만 인종분리 정책을 고수하던 남부 보수 백인들의 격렬한 반발을 샀습니다. 텍사스는 이러한 갈등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1960년 대선에서 러닝메이트였던 린든 존슨의 덕으로 간신히 승리했지만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케네디의 인기는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텍사스 민주당은 존슨과 존 코널리 주지사가 이끄는 보수파와 랄프 야버러 상원의원이 대표하는 진보파로 극심하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극우 단체들은 케네디를 공산주의자, 국가의 배신자라 비난하는 전단을 뿌리며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케네디의 텍사스 방문은 이러한 정치적 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재선 가도를 다지기 위한 필수적인 승부수였습니다. 댈러스는 특히 위험한 도시로 인식되었습니다. 1963년 10월 24일 유엔 대사 애들레이 스티븐슨이 댈러스를 방문했을 때 극우 시위대로부터 모욕적인 야유와 함께 물리적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백악관 경호팀과 시크릿 서비스는 대통령의 댈러스 방문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케네디는 대중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방문을 강행했습니다. 비극의 무대는 이렇게 마련되고 있었습니다. 1963년 11월 22일 오전 11시 40분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이 댈러스 러브 필드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과 제클린 케네디 여사, 존 코널리 텍사스 주지사 부부가 비행기 트랩을 내려서자 수많은 환영 인파가 뜨거운 함성으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제클린 여사가 입은 선명한 분홍색 샤넬 정장과 필박스 모자는 훗날 비극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차량 행렬은 1961년형 링컨 컨티넨털 리무진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케네디는 시민들과의 친밀감을 이유로 방탄 덮개가 없는 오픈카를 고집했습니다. 화창한 날씨 덕에 그의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차량에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시크릿 서비스 요원과 댈러스 경찰서장이, 뒷좌석에는 코널리 주지사 부부가, 그리고 맨 뒷자리에 케네디 대통령 부부가 탑승했습니다. 댈러스 시내로 들어선 행렬은 예상과 달리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의 환호에 케네디는 밝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오후 12시 29분 행렬이 딜리 플라자로 접어들며 휴스턴 스트리트에서 엘름 스트리트로 좌회전했습니다. 이때 코널리 주지사의 부인 넬리가 대통령님, 댈러스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이제 아시겠죠? 라고 말하자 케네디는 정말 확실히 알 수 있군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기록된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오후 12시 30분 차량이 텍사스 교과서 보관소 건물을 막 지나던 순간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폭죽이나 자동차 역화 소리로 착각했지만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총성이 연달아 터져나왔습니다. 첫 번째 총알은 케네디의 등 위쪽을 뚫고 목 앞으로 나와 앞자리에 코널리 주지사의 등과 손목, 허벅지에 심각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케네디는 양손으로 목을 감싸주며 고통스럽게 몸을 숙였습니다. 잠시 후 치명적인 세 번째 총알이 케네디의 머리 오른쪽 뒤편을 강타했습니다. 끔찍한 충격과 함께 그의 머리가 터져나가며 피와 뇌 조직이 차량 뒤편으로 흩뿌려졌습니다. 바로 옆에서 참상을 목격한 제클린 여사는 본능적으로 피범벅이 된 리무진 트렁크 위로 기어가 흩어진 남편의 두개골 조각을 주우려 했습니다. 이 아비규환의 순간 뒤따르던 경호 차량에서 시크릿 서비스 요원 클린트 힐이 전속력으로 달려와 리무진에 뛰어올라 제클린 여사를 보호하며 좌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운전자는 즉시 가속하여 사이렌을 울리며 가장 가까운 파크랜드 메모리얼 병원으로 질주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도착 당시 케네디는 이미 회생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오후 1시 그의 사망이 공식 선언되었습니다. 댈러스의 화창했던 하늘 아래 미국의 희망은 그렇게 쓰러져 갔습니다. 암살 직후 모든 수사력은 텍사스 교과서 보관소 건물로 집중되었습니다. 건물 6층 창가에서 총알 탄피 3개와 이탈리아제 6.5mm 말리어 마이너스 카르카노 소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직원이었던 리 하비 오스월드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오스월드는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내고 17세에 해병대에 입대하여 저격수 훈련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복무 중 공산주의에 심취한 그는 1959년 제대 후 소련으로 망명했지만 소련에서의 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1962년 러시아인 아내 마리나와 함께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귀국 후 그는 여러 도시를 전전하며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갔고 정치적으로는 쿠바의 카스트로를 지지하는 활동을 벌이는 등 종잡을 수 없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암살 당일 아침 그는 평소와 달리 긴 꾸러미를 들고 출근했고 동료에게는 커튼 봉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암살 직후 오스월드는 건물을 빠져나와 버스와 택시를 이용해 자신의 하숙집으로 돌아가 권총을 챙겼습니다. 오후 1시 15분경 자신을 수상히 여겨 검문하려던 댈러스 경찰관 J.D. 티핏을 총으로 쏴 살해하고 도주했습니다. 오후 1시 50분 그는 영화표 없이 잠입한 텍사스 극장에서 격렬하게 저항하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후 12시간 동안 이어진 신문에서 그는 케네디 암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자신은 희생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전역이 충격과 슬픔에 잠겨있던 11월 24일 일요일 오전 오스월드가 댈러스시 경찰서 지하 주차장에서 카운티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과 카메라맨들로 북새통을 이루던 그 순간 군중 속에서 한 남자가 뛰쳐나와 오스월드의 복부를 향해 권총을 발사했습니다. 오스월드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 사망했습니다. 미국인들은 TV 생중계를 통해 암살 용의자가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오스월드를 쏜 사람은 댈러스 시내에서 스트립 클럽을 운영하던 잭 루비였습니다. 그는 평소 경찰 및 언론인들과 친분이 두터웠고 케네디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제클린 여사가 재판정에 서는 고통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서 오스월드를 죽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단독 범행이라는 주장 뒤에 오스월드의 입을 막으려는 거대한 배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즉각 제기되었습니다. 루비는 1964년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을 기다리던 중 1967년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 진실을 아는 사람은 나뿐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고 그의 죽음으로 사건의 진실은 더욱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케네디의 뒤를 이어 대통령직을 승계한 린든 존슨은 암살. 일주일 만에 얼 워렌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암살조사위원회, 즉 워렌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는 10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1964년 9월 888페이지에 달하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리 하비 오스월드의 단독 범행이며 그 어떤 국내외 조직이나 개인도 공모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원회는 오스월드가 텍사스 교과서 보관소 6층에서 말리어 마이너스 카르카노 소총으로 총 3발을 발사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단일 총알 이론이었습니다. 이는 첫 번째 총알이 케네디의 목을 관통한 뒤
앞자리에 앉은 코널리 주지사의 등, 가슴, 손목, 허벅지까지 총 7개의 상처를 입혔다는 가설입니다.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이 가설은 마법 총알이라 불리며 거센 비판과 조롱에 직면했습니다. 또한 잭 루비의 오스월드 살해 역시 마피아나 다른 배후 없이 애국적 분노에 의한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보고서가 발표되자마자 수많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증거 처리 과정의 허술함, 핵심 증거의 분실, CIA와 FBI의 비협조적인 태도, 수많은 목격자 증언의 무시 등은 위원회의 결론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워렌 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워터게이트 사건 등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1976년 미국 하원은 암살특별위원회 HSCA를 구성하여 케네디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암살 사건을 재조사했습니다. 위원회는 2년 반 동안 최신 과학기술을 동원해 증거를 재분석했습니다. 1979년 발표된 HSCA의 최종 보고서는 워렌 위원회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위원회는 케네디 대통령이 아마도 음모의 결과로 암살되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댈러스 경찰 무전 녹음 테이프에 대한 음향 분석 결과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총성이 3발이 아닌 4발이었으며 이 중 한 발은 오스월드가 있었던 교과서, 보관소가 아닌 차량의 정면 오른쪽에 있던 잔디 언덕에서 발사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제2의 저격수가 존재했음을 시사하는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위원회는 음모의 주체로 소련이나 쿠바 정부의 개입 가능성은 낮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반카스트로 쿠바 망명단체나 마피아 조직이 연루되었을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음모의 주체나 공모자를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음향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반박이 제기되면서 HSCA의 결론 역시 논란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2번의 대대적인 국가적 조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케네디 암살에 대해 서로 상반된 공식 결론을 갖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워렌 위원회의 부실한 결론과 HSCA가 제기한 음모 가능성은 수많은 음모론이 자라나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CIA 배후설은 피그만 침공 실패로 CIA 국장을 해임하고 조직을 와해시키려 했던 케네디에게 앙심을 품은 CIA 강경파가 암살을 주도했다는 이론입니다. 케네디의 베트남 철군 계획과 소련과의 데탕트 시도가 냉전주의자들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마피아 배후설은 케네디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이 마피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요 보스들을 기소했기 때문에 제기됩니다. 1960년 대선 당시 케네디를 도왔던 마피아가 배신감에 보복했다는 주장이며 오스월드를 살해한 잭 루비가 마피아와 연계되어 있었다는 점이 이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쿠바 또는 소련 배후설도 있습니다. 케네디 행정부의 카스트로 암살 시도에 대한 보복으로 쿠바가 암살을 사주했거나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굴욕을 당한 소련이 개입했다는 이론입니다. 오스월드의 친카스트로 활동과 소련 망명 경력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린든 B. 존슨, 즉 LBJ 배후설은 부통령이었던 존슨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텍사스의 석유, 재벌, FBI, CIA 등과 공모하여 케네디를 암살했다는 주장입니다. 군산복합체 배후설은 케네디의 평화 정책과 군축 시도가 군수 산업과 국방부의 이익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들이 암살을 주도했다는 이론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이론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서로 얽히고 설켜 거대한 복합 음모론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1991년 올리버 스톤 감독의 영화가 대표적입니다. 존 F. 케네디의 암살은 미국 사회에 깊고 영구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대통령 경호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바뀌었고 정치인의 대중 접근은 극도로 제한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붕괴했다는 점입니다. 워렌 위원회의 보고서는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의혹을 덮으려는 시도로 비쳤고 이는 베트남 전쟁과 워터게이트 사건을 거치며 정부에 대한 냉소와 불신을 고착화시켰습니다. 케네디 암살 사건은 현대 음모론 문화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공식 발표를 의심하고 대안적 진실을 탐구하는 문화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시대에 이르러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2017년과 2022년에 걸쳐 수백만 건의 관련 기밀 문서가 공개되었지만 일부 핵심 문서들은 여전히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공개 상태이며 이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6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여전히 1963년 11월 22일 댈러스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리 하비 오스월드는 외로운 늑대였을까? 아니면 거대한 음모의 하수인에 불과했을까? 단 한 발의 마법 총알은 실제로 존재했을까? 아니면 제2, 제3의 저격수가 있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마 영원히 나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의 총성이 이상과 희망으로 가득 찼던 한 시대를 끝내고 미국을 의심과 분열의 시대로 밀어넣었다는 사실입니다. 케네디 암살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진실과 거짓, 신뢰와 불신 사이에서 길을 잃은 현대 사회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